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한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이 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제가 좀 예민합니다. 제 아내도 그걸 압니다. 방금은 제가 토요일이 좋다라고 했는데 또 딴소리 하네요. 저는 토요일이 버겁기도 합니다. 이건 딴소리가 아니라 둘 다 제 마음입니다. 저는 토요일이 참 좋고 또한 토요일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다려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좋습니다. 주일이 참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제게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대언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허투루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예민해지고 준비하는 그 시간은 저에게 버겁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평소보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찾아오는 저의 심리 상태를 여러분과 방금 공유했죠. 이건 오늘 나눌 이야기를 제가 먼저 시도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모티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글 말고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우리 교회도 카카오톡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인데요. 사람들의 생일에 많이 쓰고는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그림을 보낸다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조금 느껴지실까요? 제가 생일을 싫어하는 것 같으세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죠? 이런 마음이 읽어지겠죠? 당신이 태어나서 나도 기뻐요. 축하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어 보이죠? 자, 이 그림은 어떠세요? 이런 이모티콘을 보낸 사람의 기분은 좋을까요? 아니겠죠? 자, 단순히 지금 그림 하나인데 우리는 이 그림에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캐릭터들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손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이 있고 그 감각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느낍니다. 네,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뜨거운 땡볕에 있다가 갑자기 에어컨이 켜져 있는 실내로 들어오면 우리의 몸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네, 그게 느낌입니다. 이 느낌을 우리는 언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감탄사 한마디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오늘은 비폭력 대화 5번째 시간입니다. 관느, 욕부,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자, 비폭력 대화는 이런 방법으로 말을 합니다. 2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는 말로 바꿔야 한다. 평가하지 말고 관찰하는 말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관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욕구가 있다는 뜻이다. 내가 하는 말 속엔 내가 원하는 게 들어있다. 욕구가 숨어있다. 그런데 우리 말을 살펴보면 우리는 욕구가 있어서 말하는 거면서 욕구를 감추고 숨기고 거기에 옳고 그름을 집어넣고 각종 명분을 가져와서 집어넣고 포장해서 그 명분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욕구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치가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돌려 말하지 말고 김치 주세요 라고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비폭력 대화는 내 욕구를 상대방이 감정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중에 관찰하고 욕구를 얘기했는데 조금 이상하죠? 느낌을 건너뛰었습니다. 왜 건너뛰었냐면 어려워서 그래요. 네, 어려워서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느끼는데요.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뇌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가 나를 향해서 아주 빠르게 달려온다면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몸이 어떤 반응을 합니다. 몸이 갑자기 굳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풀려버린다든지 동공이 커진다든지 근육이 수축하다든지 아무튼 내 몸은 어떤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차가 꺾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안전해지면 그러면 또 내 몸은, 내 마음은 또 다른 반응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설을 퍼부으면 나의 몸은, 나의 마음은 또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큰 칭찬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메달을 따거나 이러면 내 몸은, 내 마음은 또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런 반응들이 느낌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느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도 어떤 사람은 큰 재미를 느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루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버겁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몸은 여기에 있지만 뇌는 전혀 다른 세상에 가서 전혀 다른 걸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설교와는 상관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의 내용에 공감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을 좋아해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계속 좋은 감정으로 아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버티고 견뎌내기도 합니다. 네, 오감이라고 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인간은 이 오감을 넘어서 다른 감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형감각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기울면 우리가 이게 기우는구나 느껴지죠? 이런 감각도 있고요. 직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자의 촉이 있다 이런 말도 쓰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을 느낄 때도 있고요. 기시감, 데자뷰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인간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내 영감을 받았어. 곡을 써야 돼. 이러기도 하고요. 영화 식스센스가 바로 이 6번째 감각이라는 말인데요. 육감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무튼 인간은 오감을 넘어선 수많은 감각으로 무언가를 계속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아주 다양한 감각으로 다양하게 느껴지는 계속 변화하는 이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를 연구한 로젠버그라는 박사가 이 느낌을 표현하는 말들을 막 세어보니까요, 많지가 않아요. 평소에 자기가 듣던 욕보다 이 언어가 더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지 못했다. 들어보지 못한 말은 하지도 못하죠. 즉 우리의 느낌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 느낌을 표현하는 말에 우리가 굉장히 서투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다. 내 몸에 음식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그 들어있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재료 하나하나에 이런저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느낌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맛있어? 맛없어. 네. 수많은 느낌을 느끼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맛있어 아니면 맛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분을 표현할 때, 우리의 기분을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뇌는 막 수많은 감정을 경험하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걸 말로 표현할 때는 이 정도에서 그칠 때가 많아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나빠, 이 정도죠. 김창옥 강사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별로 없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이 없다고 못 사느냐? 아니죠. 그래서 봤더니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에 맞춰서 살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것에 맞춰서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에 맞춰서 사는 거죠. 마찬가지인데요. 말이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언어, 많은 말, 많은 단어 이런 걸 가지고 산대. 어휘도 많이 가지고. 그러면 어떨까요? 쓸 수 있는 말이 많은 거죠. 자,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맛있다, 맛없다 이 정도 하는데 맛있다. 그런데 언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첫맛은 새콤한데 새콤하고 신비로운데 뒤에는 부드럽고 달달한 맛이 따라오면서 혀를 자극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지금 춤을 추고 싶네요. 웃기죠? 맛있다라고 할 거를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나 표현력이 적다고 해서 못 사느냐? 아니에요. 잘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언어에 맞춰서 사는 거죠. 자, 김창옥 교수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말을 더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더 풍성하게 소통하면서 살 수 있다. 근데 이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쓴 로젠버그 박사도 같은 말을 합니다. 느낌을 표현하는 어휘를 늘리면 우리가 더 풍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비폭력 대화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요, 습관상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비난하거나 질책하거나 강요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비폭력 대화를 하면요, 자기 느낌을 말해야 되고 자기 욕구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지금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걸 흔히 아이메시지라고 합니다. 나 대화법.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걸 원해. 내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너 대화가 아니라 나 대화로 말하자. 유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 메시지로 말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잡아왔을 때 사람들이 돌 들고 있습니다. 저 가늠한 여인을 보고 있으면 내가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말씀을 나한테 비추어 보니까 나를 보니까요, 내가 돌 들고 있다가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여기서 내가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내 죄 때문에 돌 놓고 가는 겁니다. 자,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자, 더 깊이 있게 나가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데요, 그 느낌을 말로 전달하는 것이 비폭력 대화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종합을 해볼게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방법으로 말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에게 고3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방학을 했습니다. 곧 수능을 볼 거고요. 나는 아침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일을 열심히 하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11시가 됐는데 아직 자고 있다가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이 아들이 깼습니다. 자, 여기서 아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11시까지 자고 있었어요. 수능 금방 보는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1번 부모. 넌 어떻게 된 애가 맨날 그 모양이냐? 하여튼 누구 닮아가지고. 네. 2번 부모. 해가 중천에 떴다. 아예 지고 있는데 아직도 괄호 안에 있는 거 넣어줘야 좀 맛이 나죠. 아직도 자고 있냐 이렇게. 네. 3번 부모. 아유 그래 어째 공부 좀 하나보다 했다. 그러니 네 머리에 든 게 있겠어? 4번 부모. 더 자라. 더 자. 그 대신 대학 간다는 말은 앞으로 입도 뻥끗하지 마. 5번 부모. 아유 게으른 거 알고 있지만 진짜 게으르네. 괜찮아. 어차피 난 너한테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6번 부모. 야 나는 죽어라 이래서 돈 벌어가지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가르치면 뭐하냐. 네가 이따위로 사는데. 7번 부모. 대성이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한대더라. 너의 라이벌들 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너 지금 잠이 오냐? 8번 부모. 우리 아들 어제 밤새서 공부했나 보다. 많이 피곤한가 보네. 이제 일어나서 밥 먹고 공부해. 야, 8번이 제일 좋아 보이죠? 네. 8번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은 것은 모두 you 메시지, 너 대화법이에요. 너는 이러이러해. 이런 대화법입니다. 자, 1번부터 7번은 모두 비난이 들어있고요. 질책하고 판단하고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비교도 들어있고요. 네, 8번은 평가는 아니지만 짐작이 들어있습니다. 너에 대한 짐작이죠. 너에 대한 내 해석이에요. 밤새서 공부했나 보다. 아들이 밤 안 샜을 수도 있거든요. 네. 피곤한가 보다. 피곤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들은 그냥 방학을 맞이해서 한번 실컷 자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네, you 메시지, 너 대화법은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비폭력 대화를 배웠으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지 함께 말을 한번 만들어 가 볼까요? 자, 1단계는 관찰입니다. 이 순서를 모르겠으면 주보 앞에 내용을 보세요. 몇 주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단계는 관찰입니다. 평가, 판단을 걷어내고 관찰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아들이 11시에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11시에 일어났네. 끝. 네. 이거면 돼요. 관찰은 끝입니다. 자, 그러면 판단이 들어간 말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느 게 더 듣기가 편하십니까? 자, 다음 거로 비교해 볼까요? 나는 어차피 너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어. 이런 거랑 11시에 일어났네. 여기서 끝나는 거랑. 자, 지금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관찰 다음에 뭐죠? 관찰 다음에 느낌이죠. 이제 느낌을 말해야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I 메시지. 나 대화법으로 내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내 느낌. 자, 무엇을 내가 느끼는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을 수도 있고요. 나 화날 수 있죠. 나는 아침부터 지금 열심히 일하고 막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쓰리잡 뛰면서 학원 보내고 막 가르치고 있는데 아들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날 수도 있죠. 자, 이게 내 느낌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내 느낌이 잘 봐야 돼요. 나를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수능이 다가오면서 아들의 인생이 부모로서 걱정이 될 수가 있고요. 내 느낌이 뭔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들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죠. 만약에 내 느낌이 걱정이 되는 거라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1시에 일어났네. 아빠는 걱정이 된다. 11시에 일어났네. 엄마는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네. 자, 만약에 느끼는 감정이 화가 난 거라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1시에 일어났구나. 나는 화가 난다. 엄마는 화가 났어. 자, 그러면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또 나를 또 살펴봐야 돼요. 여기가 욕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왜 화가 났는가? 이런 느낌이 드는 뒤에 숨어있는 나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잘 읽어내야 합니다. 자, I 메시지로 말하려면요, 지금 아들을 보고 아들을 비난하는 것보다 내가 바빠야 돼요. 나를 들여다보느라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느끼는 게 뭔지, 이거를 읽어내기에 막 되게 바빠야 되거든요. 내가 화가 났는데 지금 내가 왜 화가 났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났지? 이걸 파악해야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욕구입니다.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 내 욕구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이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대학은 안 가도 되고 학교 공부는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욕구가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을 나오는 게 더 유익하고 편리하더라. 그래서 난 아들이 대학을 가서 막 모험적인 길을 가기보다는 좀 더 보장되었다고 여겨지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게 내 욕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욕구가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들 자랑을 하고 싶어. 나는 아들 자랑을 하고 싶은데 얘가 대학에 떨어지면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 이런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여기 다른 데서 찾아야 되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 대학 가서 나 좀 자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구를 들여다 봐야 돼요. 자, 자기 욕구를 파악했으면 이제 자기 욕구를 말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11시에 일어났네. 여기까지 관찰입니다. 네, 아빠는 걱정이 돼. 자, 관찰 다음에 뭐죠? 느낌. 관찰했어요. 그 다음에 느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걱정이 돼. 그 다음에 내가 걱정이 되는데 왜 걱정이 되는지 내 욕구를 보는 거예요. 아빠는 네가 좀 더 안정적인 길을 가기를 바라는데, 여기가 욕구예요. 아빠는 네가 좀 더 안정적인 길을 가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아빠는 네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욕구예요. 중간에 있는 말은 뭐 설명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빠가 생각하기엔 아직 한국은 대학을 나오는 게 너의 꿈을 향해 가는 길에 유익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빠는 네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부탁이죠. 자,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너도 대학에 가고 싶다면 지금 일어나 줄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드네요. 어렵네요. 목사님 이걸 하라는 겁니까, 나한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계속 반복하면 쉬워질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니까짓 게 무슨 대학이냐? 아유, 엄마 닮아가지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뭐하고 살래 너? 그냥 너만 보면 속이 터진다 아주. 아유, 아빠 닮아가지고 저거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래요? 이렇게 말할래요? 11시에 일어났구나. 아빠가 걱정이 돼. 아빠는 네가 대학이라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지금 일어날까? 관찰, 느낌, 욕구, 부탁에 의해서 하는 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냐. 근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감정은 다르죠. 자, 아까 화가 난 걸로 다시 해볼까요? 걱정되는 거 말고 화가 난 걸로 다시 해볼까요? 11시에 일어났고요. 관찰이죠. 엄마는 화가 났어. 느낌입니다. 내 느낌. I 메시지예요. 너는 어쩌고저쩌고가 아니에요. 나는 화가 났어. 엄마는 화가 났어. 엄마가 원하는 건 대학에 가는 게 아니야. 엄마는 네가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엄마는 우리 아들이 게으른 사람이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자, 요게 욕구입니다. 엄마는 내 아들이 게으르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거는 부연 설명이니까 빼도 되고요. 그냥 11시에 일어났구나. 엄마가 화가 났어. 엄마는 네가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일어나 줄래?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말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강의를 통해서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일 먼저 죄책감이 들 거예요.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았나?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아닌가? 이런 자책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지도 못한 걸 막 실천할 수는 없잖아요. 배우지도 못한 걸 막 해낼 그런 개념을 아예 자체를 모르는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날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성격이 모난 점이 있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했구나. 부모님을 탓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에는 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최대한 iMessage, 나 대화법을 써보려고 노력하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씩,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조금씩 우리의 언어를 바꿔가면 어떨까요? 내 느낌을 말하고, 내 욕구를 말하고. 그러면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나를 들여다보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네. 여태까지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뭘 느끼거든요. 내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을 판단하고 질책하고 정죄하고 이런 데 썼어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를 들여다보는 훈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던 나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 난 이걸 원하고 있었구나. 내 욕구를 들여다보니까 아, 난 이걸 원하고 있었구나. 난 이런 걸 느끼고 있었구나. 자, 상대방을 통해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비폭력 대화는 사실 이 대화 방법 간단해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대화 방법은 몇 번 하다 보면 간단해요. 이 방법을 익힌다기보다 비폭력 대화는 사실 삶에 대한 태도를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가 깊어질수록 사실 영성 훈련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해요.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을 읽었습니다. 바울이요, 자기 느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는 기쁩니다. 아이 메시지예요. 나는 자기 느낌,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아이 메시지예요. 내가 기뻐한다. 나는 기쁘다. 저는 기쁩니다. 자, 이 바울의 말을 좀 쉬운 말로 제가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의 순종이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어요. 로마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순종은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덕분에 너무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글이 바울이 쓰는 이 당시에 비폭력 대화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굳이 현대의 비폭력 대화의 틀로 이 말씀을 볼게요. 자, 여러분의 순종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이건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게 느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욕구 부탁인데 뒤에 바울의 욕구와 부탁이 들어있는 말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상황으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가 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방을 청소하기로 약속했어요. 약속해요. 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나는 당연히 매일 청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만 청소를 해도 청소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의 방이 막 지저분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찰할 때 방이 참 지저분하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지저분하다는 이미 평가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요. 책상 위에 컵이 5개가 있네 이렇게 말을 하는, 이게 관찰이에요. 근데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 아빠하고 약속했어 안 했어? 방 꼬라지가 이게 뭐야? 넌 네 방도 못 치우면서 앞으로 뭘 한다 그래? 야, 앞으로 뭐 하고 싶다고 하지 말고 방이나 치워. 방이나 치우고 말해. 제가 너무 잘하나요? 안 되는데 이러면. 자,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비폭력 대화로 해봅시다. 관찰해야죠. 자, 이 아이가 여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 딸, 자, 관찰해야 돼요. 평가가 없어요.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을 했네요. 한 번을 했어요. 네. 자, 이게 사실이에요.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했어요. 아빠는 서운하네. 느낌이죠. 자, 관찰 앞에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했어. 느낌, 아빠는 서운하네. 우리 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내 욕구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방이 지저분한 것보다 내가 왜 서운한지 생각해 보니까 내 욕구는 나는 우리 딸이 약속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이게 내 욕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는 우리 딸이 약속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 약속 지켜주겠니? 부탁.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아이는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엄마, 아빠, 나 청소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생각해서 약속한 건데 엄마랑 생각이 달랐네요.
엄마가 매일매일 청소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나한테 좀 무리인데 그럼 우선 좀 일주일에 2번으로 늘려볼까요? 아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대화는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영상 하나 볼게요. 어떻게 해야 대화를 잘 할 수 있는지, 소통할 수 있는지, 대화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와 필요 없는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관찰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건지, 혹은 보고 들은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자기 안에서 먼저 구별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애가 청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동안 한 번 한 거예요. 아, 자녀가? 네, 자녀가, 아이가.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청소한다는 의미를 매일 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이는 한 번을 해도 자기는 청소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엄마는 매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은 했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이거를 얘기를 해야겠다, 대화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할 때 엄마가 나가는 첫 번째 반응은 너 엄마한테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니? 너가 청소하겠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판단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전혀 하고 몰랐어. 문제점을 전혀 몰랐어. 안 하고 그럼 아이가 두 가지로 다르대요. 첫 번째는요, 공격하죠. 했잖아. 한 번 했잖아. 내가 저거 안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화나요. 네. 엄마가. 그 뭐가 나죠? 아니면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고 가지도 못했고 뭐 피곤해서 못해 이렇게 변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엄마도 화가 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말한다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엄마는 너한테 청소하라고 얘기를 했고 네가 이번 주에 한 번 했어. 이게 대화인 거예요. 이게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관찰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나 되게 화가 나는데. 아니, 약속을 했는데. 아이랑 그 규칙을 정할 때 그 규칙이 엄마 혼자 정한 건지 아이가 같이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하기로 했다면 일주일에 3번 하기로 했는지 한 번 하기로 했는지도 아이가 정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그렇죠. 그래서 네가 이번 주에 3번 하기로 했는데 한 번만 네가 청소하는 거 엄마가 봤어. 그래서 엄마가 좀 화도 나고 속상하다. 이게 엄마의 표현인 거예요. 확 기분 나빴는데 이거 확 다운을 잘 시켜야 되겠네요. 네네.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 방식이 가까운 사람한테 불쾌할 때는 바로 안 나와요. 네. 거의 다 실패하시고, 그래서 이 대화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은 우리 같이 별로 친하지 않고 사회에서 가끔 보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생기고 싶네요. 그냥 일단 저희 작가랑 PD한테 좀 네. 아까 우리 분장실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정선희 씨께서 먼저 저한테 인사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혹은 아, 참 친절하시네요.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저는 우리가 원하는 소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평가잖아요. 참 친절하시네요. 그렇죠. 예, 근데 뭐가 친절한지 아시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해보면 아까 제가 화장하고 있었을 때 저한테 오셔서 먼저 인사해 주셨잖아요. 관찰해줬어요. 근데 그게 되게 고마웠어요. 제가 하면 물림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긴장되고 좀 떨렸었는데 덕분에 너무 편안해졌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냥 감사해요, 친절하시군요 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좀 뭉클한 게 있네요. 아이한테도 잘했어요. 아이가 물을 떠다줬어요. 네. 그러면 아, 우리 아들 참 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게만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방금 너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을 떠다주니까 관찰되잖아요. 엄마 되게 고맙다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한테 좀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 어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뭉클하다. 훨씬 진정성이 있고 네. 진심이 담겨. 남자들은 좀 힘들겠다. 여자들은 좀 괜찮아.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기억에서 이런 자몽 주스를 갖다 주셨잖아요. 자몽 주스가 좀 고급진 맛이 나니까 제가 귀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네.
조금 들리세요? 관찰하고 느낌을 말하는 것이 좀 들리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좀 감이 오시나요? 뭔가 훅 지나갔죠, 그냥. 네, 그래서 한 10번 정도 유튜브로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이 메시지, 내 느낌으로 말하는 거, 내 욕구를 말하는 것, 그러면 좀 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훈련을 하면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훈련을 받고 나서 쓰면 길면 한 달이래요. 한 달 후에면 또 다시 원래대로 비난하고 비교하고 강요하고 막 이렇게 돌아오죠.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연습을 해도 한 달도 이어갈 수 없는 이런 대화를 매주 공부하면서 되게 소중한 기회를 써가면서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저도 같이 연습해 나가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방법이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것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아빠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엄마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던 내 배우자가 나한테는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폭언을 하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때 괴리감이 제일 큰 거예요. 우리 엄마 교회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대하는 그런 모습에 여기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옳고 그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심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움직이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말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못 간다 그러면 일주일마다 연습하면 되잖아요. 계속해서 하면 되잖아요. 비폭력 대화 연습 모임에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느낌을 로마 교회에 전달합니다.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저는 기쁩니다. 관찰하고 자기 느낌을 말하는 이 메시지가 로마 교인들에게 와닿았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감정들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서 더욱 친밀해지는 가정, 그리고 그런 주영광교회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